1989년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8개가 일본 기업이었고 도쿄 항공 땅값으로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을 10% 이상 앞질렀고 록펠러 센터부터 컬럼비아 픽처스까지 미국의 상징적인 자산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불과 1년 뒤 일본 주식시장에서 38%가 증발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2조 달러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의 실질 임금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세계 최강 대국을 위협하던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충격적인 몰락의 과정을 파헤치기 위해 일본의 경제 기적을 이해하려면 194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은 문자 그대로 폐허였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고 주요 도시들은 공습으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공장시설의 40% 이상이 파괴되었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렸습니다. 미국의 점령 아래 메가더 장군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는데 당시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일본의 공산화였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일본 경제 구조를 바꿨고 소수 가문의 부와 권력이 집중됐던 재벌 시스템인 자이바츠를 해체했습니다. 농지 개혁을 통해 소작농들이 땅을 소유하게 했고 노동조합을 장려하며 일반 시민들도 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눌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며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미군은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일본 공장들의 막대한 발주를 쏟아부었습니다. 트럭과 군복 등을 대량 주문받는 이른바 특수경기가 시작되면서 일본 제조업이 되살아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일본의 공산품 수출은 143%나 증가하며 미국과 영국의 성장세를 압도적으로 따돌렸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통산 산업성을 중심으로 전략적 산업 정책을 펼쳤는데 1959년 당시만 해도 수출 주력은 저가 섬유 제품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전환하고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야심찬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파괴된 산업 기반 덕분에 오히려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조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1965년 드디어 무역 흑자를 달성했고 1968년에는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GDP가 5배나 뛰어올랐고 중국과 프랑스와 영국을 모두 제치며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연평균 5% 성장률을 유지했는데 소니의 워크맨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필수품이 되는 등 일본 제품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토요타와 혼다의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잠식했고 닌텐도가 게임 산업을 장악하며 일본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1978년 루이비통 도쿄 매장이 세계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에르메스와 프라다 등 명품 브랜드들이 일본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일본인들이 럭셔리한 삶을 만끽하는 동안 반대편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 달러 가치 급등으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달러로 인해 미국 제조업이 압박을 받았고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들이 문을 닫으며 중서부는 러스트 벨트로 변해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플라자 호텔에 모인 선진국들은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를 절상시키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압박을 받은 일본은 엔화 가치가 2배 가까이 치솟게 되었고 수출 상품이 비싸지며 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30년의 첫 도미노였는데 약해지는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금리를 2.5%까지 낮췄습니다. 신용시장이 열리고 돈 빌리기가 쉬워지자 호황이던 경제가 하밤 사이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과 기업들이 주식과 부동산 투기에 미친 듯이 뛰어들었고 싼 돈이 투기를 부채질하며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일반 시민은 양도세를, 부유층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특히 땅을 완벽한 투자처로 삼았습니다. 건물은 낡지만 땅은 영원하다는 신화 아래 아무도 건물이나 임대 수익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땅만 사서 묻어두려 했습니다. 정부의 부추김 속에 은행들은 신용 상태도 보지 않고 대출을 쏟아냈고 담보인 땅과 주식 가격은 계속 부풀려졌습니다.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데도
일본은행은 시장이 식을까 두려워 금리 인상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5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정부는 금리를 3.25%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8월 금리가 6%까지 치솟자 시장은 공포에 빠졌고 대장성의 대출 총량 규제로 투기꾼들의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땅값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1990년이 끝나기도 전에 니케이 지수와 부동산 시장에서 수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해가 지고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이 시작되었는데 1990년 붕괴 이후 일본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본은 독특한 대응 방식으로 침체의 늪에 빠졌고 정책 실수와 놓친 기회들이 이어졌습니다. 버블 붕괴 후 은행들은 부실 채권에 시달렸지만 정부는 파산 대신 부실 대출을 장부에 남겨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망한 좀비 은행들이 탄생했고 이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겨우 연명했습니다. 좀비 은행들은 수익 없는 기업에 대출을 계속해주며 좀비 기업을 양산했고 경제 전체를 비효율의 악순환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정부 대응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는데 위기 시작 후 거의 10년이 지난 1999년에야 공적 자금이 본격 투입되었습니다. 이미 부실 대출이 GDP의 10%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커진 상태였고 구제 금융 후에도 은행들은 실패한 기업들을 계속 떠받쳤습니다. 2002년까지도 막대한 부실 대출이 남아 있었고 은행 구조조정 실패는 위기를 몇 년이고 질질 끈게 만들었습니다. 재정 정책 또한 아쉬웠는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규모가 턱없이 부족했고 다른 곳의 예산 삭감으로 효과가 상쇄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7년 회복 조짐이 보일 때 소비세를 인상하여 소비자 심리를 박살냈고 경제는 다시 불황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90년대 일본 GDP 성장률은 연평균 1.4%에 불과해 버블의 상처를 치유하기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정부가 쏟아부은 공공사업 자금은 정치적 이유로 시골의 불필요한 다리와 도로 건설에 낭비되었습니다. 진짜 경제 엔진인 도시지역은 투자를 받지 못했고 형편없는 타겟팅으로 인해 자원만 낭비되었습니다. 통화정책도 뒤늦게 1995년이 되어서야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지만 이미 유동성 함정에 빠져 효과가 없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며 소비자 물가는 하락했고 2001년 양적 완화 도입 시점에는 이미 경제가 10년 넘게 디플레이션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제 정체의 핵심에는 철의 삼각형이라 불리는 은행, 대기업, 규제기관의 구식 카르텔 구조가 있었습니다. 끈끈한 동맹이 실패한 기업들을 싼 대출로 연명시키며 혁신 대신 정실 자본주의를 키웠고 이는 경쟁과 생산성을 짓밟았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일본의 생산성 증가율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확연히 낮았고 대기업들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혁신을 거부하고 과거에 갇힌 일본의 기업 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퇴행적이고 구식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효율성보다는 대면 시간, 장시간 노동, 복종, 그리고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정체는 이민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시민들이 외부인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고령화에 대응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일본은 국경을 굳게 닫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995년 이후 생산 가능 인구가 10% 이상 감소했고 현재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인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민 부족과 경직된 노동시장은 일본의 경제적 잠재력에 상한선을 그었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신선한 인재가 고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긴 노동시간 등 노동문화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야기는 부동산 버블에 취한 캐나다와 호주 등 전 세계 경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식시장 가치, 임금, 혁신은 정체되었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놀라운 성장 후 정부의 정책 실책들이 어떻게 장기 정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심각한 사례입니다. 펀더멘털을 무시한 저금리와 대출에 취했고 생산성 없는 땅을 최고의 투자라 믿었던 대가입니다.
부동산에는 관대하고 다른 분야에는 엄격했던 세금 정책, 좀비 기업 보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며 빚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교훈을 줍니다. 땅은 투자가 아니고 정부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혁신만이 성장의 기반이고 실패할 기업은 실패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제라도 깨어나 다시 해가 뜨도록 만들어야 할 때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